오늘은 청렴 강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청렴 강사입니다. 등록된 청렴 강사는 전국적으로 한 300여 명 되시는데요. 사실 좀 작진 않은 편이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 접촉 방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서 올해는 다들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하는 것 같긴 한데 모였다 하면 다시 또 이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내내 거의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청렴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연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들으려면 저희 같은 청렴 강사들을 불러갖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불러야 또 나중에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할 때 소정의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렴 강사로 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고, 예전에 자치단체의 감사 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 봤고요. 특히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이 공무원 교육이나 공직유관단체 교육 가면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침잠해 있어요. 원래 공무원들이 좀 조용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또 별로 그렇게 유쾌하거나 활발한 분위기가 아니고 침잠 그렇습니다. 좀 약간 당황스럽죠. 가끔 가다가 외부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시는데 질문에도 답이 없어요. 조용.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공무원 공공기관의 강의는 강사의 무덤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육 분위기가 조용할까요? 본인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죠. 공무원들이 원래 좀 조심스럽고 조용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건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본인이 원해서 듣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이잖아요. 제가 우리 구청에서 강의할 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느낌이, 청렴교육 받을 때 느낌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좀 가까운 사람들이 속마음을 얘기해 주던데 좀 부담감과 거부감이 있답니다. 아니, 나한테 누가 돈 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청렴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받아야 되지? 정작 돈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맨날 불러다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마음의 벽을 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또 이 청렴교육이 재밌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청렴하자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조문 같은 거 얘기 듣는다고 갑자기 재밌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사실은 강의하면서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남길 때 서로가 해피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할까, 그게 항상 제일 고민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렴교육 뭐하러 하지? 도대체 뭘 남기지 이분들한테? 나 혼자 그냥 내가 청렴 강사니까 2시간 떠들다 왔다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도대체 뭘 함께 공유하고 뭘 남길 거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분들을 위해서 뭘 남길 거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우리가 봐서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그 나라 살면 행복할 것 같은 나라들이에요. 아주 그게 일치합니다. 그 왜 그럴까? 제 생각엔 공직사회가 맑으면 결국 사회가 투명해지고, 그 사회가 투명해지면 전체가 다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의 그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불행한 국가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등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잉 경쟁에 내몰려 있잖아요. 바빠. 그리고 본인이 달리다 쓰러지면 사회적으로 복지가 저를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끝이에요.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항상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당연히 낮죠.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평균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핀란드가 한 3년째 계속 1등하고 있고요. 그 이전엔 또 덴마크가 1등 했었고, 그래갖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오마이뉴스죠, 오연호 기자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썼죠. 덴마크를 분석하면서. 그 책 한번들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고, 이런 사회 우리나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에서 강세입니다. 북유럽 요즘 많이 뜨잖아요. 행복지수도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한 번씩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 청렴도 평가는 굉장히 민감한 평가입니다. 그 점수 잘못 나오면 1년 내내 시달려요.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것만큼 사람들이 청렴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직원들에게 여론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외부 민원인들에게 여론조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직원에게 여론조사라든 외부 민원인에게 여론조사라든 결국엔 만족도 평가입니다. 만족도. 직원에게 물어볼 때는 조직 내에 뭐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직장 분위기에 만족하는지, 혹시 뭐 승진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돈을 주고받지는 않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요. 외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잘 하든지 만족스럽게 하든지, 그 업무 처리가 투명하다고 느껴지셨든지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만족도를 물어보는데, 이 만족도는 단지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 공무원 내부에서의 사람, 그 다음에 외부에서 민원인이 바라볼 때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집단과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평가 점수가 좋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청렴도는 단지 돈을 주고받았다 플러스 그 조직이 얼마만큼 행복을 주는지, 불편을 안 주는지, 그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저는 이 감사 담당관은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 감사하고 청렴만 측정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청렴도를 높이려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까지 막 맡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민원인들과 직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사회가 참 소통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예의를 잘 안 지키고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민원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오고 또 공무원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결국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가는 말이 안 고우니 오는 말이 고울 리가 없죠.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게 되고 이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던데요. 여하튼 참 이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뭐 이러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서로 참 문제구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사회죠. 그건 지하철만 타봐도 알아요. 지하철에서도 뭐 막 서로 밀치고 툭툭 건드리고 가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서양 가면 그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몸을 막 밀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꼭 그 쏘리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죠. 제가 지금 뭐 외국 많이도 안 나갔지만 서양 유럽 같은 데 가면 앞에 사람이 꼭 뒤에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잖아요. 그런 배려들. 우리는 뭐 문 안 잡아주잖아요. 뒤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냥 자기 들어가면 탁 놓고 가버리고 그래갖고 막 문이 확 나한테 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대단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구나 각박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옳다. 정희신 박사가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no 하지 마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오로지 하나, 공감. 당신이 옳다. 네가 옳다. 당신이 옳다. 그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게 서로가 지친 마음을 보살피고 달래고 상처를 보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고부터 하잖아요. 남이 뭐라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 어떻게 이걸 충고를 해야 저 사람이 다시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분석하고 충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봤나 어디서 읽었나 잘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어떤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딸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애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왕따를 당하면 바로 부모나 선생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애들은 또 애들대로 자존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참다 못해갖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사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그럼 엄마는 또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죠? 소중한 자기 딸이 학교 가고 왕따를 당한다는 게 짜증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는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애들한테 학교 가고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왕따나 당하고 다니냐고. 왜 그랬어? 뭐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때 뭐 같이 맞대거리를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이 섞여갖고 언성을 높이고 애를 야단을 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행위들을 할 거예요. 주변에 자기의 소중한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같이 화가 나죠. 그리고 화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하게 되고 약간 좀 짜증 섞인 언성 높은 충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나를 왕따시킨 친구도 정말 밉지만 나는 엄마가 제일 미워.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엄마한테조차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엄마한테조차 지적질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 있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튼 항상 당신이 옳다고 지지하기보다는 충고와 분석 이런 걸 먼저 해요. 그게 참 서로를 많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진단을 많이 하죠. 조직 진단에 이제 가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낡은 조직 문화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상사의 갑질이죠. 근데 꼭 상사만이 아니고 그냥 뭐 직장 동료인데 좀 싸가지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또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민원인들 와갖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 주변 동료들도 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과 행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뭐 성희롱, 잔소리, 권위의식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 중에 뭐 성희롱은 요즘 그래도 미투 때문에 많이 아직 뭐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경종을 울려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짜 좀 조심을 해야죠. 우리나라는 갑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70%가 갑질을 경험했대요. 갑질이 만연한 거죠. 내가 어릴 때 당했던 서름, 갑이 되면 꽃배기로 갚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좀 더 큰 소리 치고, 아니 꼭 큰 소리 안 치더라도 갑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약간 좀 고압적인 자세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걸 당하는 을 입장에서는 비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젊은 대리가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 나이 자기보다 한참 많은 대리점주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남양유업 판매량이 막 흔들흔들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 뭐 땅콩 회항부터 뭐 서류 집어 던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갑질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대한항공이 뭐 그전에는 나름대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똥값 됐죠. 그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실추된 명예 이런 것들은 뭐 언제 다시 찾을지 모르는 상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튼 갑질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굉장히 예민하고 이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런저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청렴 교육의 핵심 지점은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으로부터 돈을 안 받는 것, 이건 뭐 기본이고요. 요즘 들어와서 청렴의 적극적 의미, 현대적 의미는 갑질하지 않는 것. 그래갖고 나 때문에 상대가 힘들지 않는 것,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것. 한마디로 내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청렴의 의미 아닐까, 현대적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서로 변합시다. 이것이 청렴 교육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